오늘 경매 중에서 대전지법이 47명, 전국에서 이게 제일 많았네요. 나머지는 인천지법 21명. 이런 거는 뭐 서민형, 생계, LG 수 서민형, 아 자동차였구나. 야, 자동차 경매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에 과거에는 이렇게 입찰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과 그 중고차 거래하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보면은 2,300, 감정가 그대로 낙찰이 됐어요. 쉽지 않은 가격인데 감정가대로 자동차가 낙찰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 예, 1900, 3100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은행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3,100만 원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한번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 다음에 차순위 2,100에 낙찰되면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0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제가 예. 자, 경매 일단 지금 뭐 첫 번째 녹음은 경매니까요. 경매 이야기 재미없어요. 이거 자주 들으면. 그리고 아니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사고 판다고 그냥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진짜 경매에 대해서 필요하시고 도움을 하고자 하는 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고 지금은 이제 제 채널을 그 정상화시키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회수가 많아야 제 채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야 마케팅도 되고 경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추후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열심히 하는 거와 서두르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도 있고 서두른다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 이제 지지클럽 회원분들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죄송하지만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매 결과예요. 전체 물건은 1425건, 매각 물건 수는 317건, 평균 경쟁률은 4.3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32보다 경쟁률이 높은, 그러니까 5명 정도 이상 입찰하는 물건에 내가 경매 입찰을 했다 그러면 나의 눈높이가 거의 90%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더 뛰어난 물건을 찾거나 그죠? 나만의 개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평균적인 사람이다. 내가 지금 본 물건이 경매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물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매각가율은 74.12%인데 사실 저 평균 매각가율은 과거에 비해 지금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22년, 2023년도에 감정평가를 받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가보다 뭐 120% 정도 감정가가 좀 높게 잡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평균 매각가가 마치 떨어진 것이 부동산 폭락에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가격 자체가 큰 호재 없이 보합세나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거와 폭락은 좀 다른 문제예요. 명확하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지만 그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 자전거의 프리기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있으면 기아를 앞으로 우리가 구를 때는 그 바퀴의 속도가 빨리 붙죠. 그죠? 그리고 뭐 내리막길에서는 내가 구르지 않아도 그냥 가속이 붙어서 가죠. 그런데 내가 뒤로 가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뒤로 갈 때 기아의 힘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헛바퀴 돌죠? 기아가 헛돌죠? 앞으로만 힘이 가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프리기어라고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힘이 가해지는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이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폭락은 뭐냐? 여러분, 그거는 국가 전체 경쟁력 수준의 폭락이에요. 국가 전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그러니까 부동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도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부동산은 물론 개별적으로 그 어떤 지역이 떨어지거나 어떤 지역에 호재가 없거나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떨어지는 경우는 있죠. 예. 그것은 이제 그 개별 부동산과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크게 보자고요. 국가라는 큰 단위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폭락이라는 거는 뭐예요? 국가의 폭락이에요. 예.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항상 그 가속이 붙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하락에 대한 것은 이게 그 여러 가지 저지선이 있어요. 물론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세금부터가 일단 저지선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부터가. 그리고 국가 정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가의 존립, 특히 지자체의 존립은 부동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뒤로 빠진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든 정부는 또 지자체는 부동산의 호재를 밀어넣어요. 그죠? 우리의 세금을. 또 그래야 그 세금이 있던 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저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자, 저 섬의 땅값은 다 해봤자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억 주고 다리를 놔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 섬의 가격은 얼마예요? 아니, 단순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라는 개념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주민을 이사시켜. 뭐하러 1000억을 들여서 세금을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아니, 거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전체 자산 가치가 100억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1000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냐는 거지. 자, 다리를 하나 놓으면 우리 뭐 금문교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놓는 다리들은 100년 이상 가죠. 그러면 그 연륙교 같은 경우는 뭐 100년 이상 안 갈 거면 놓으면 안 되죠. 그 이상을 가야 되는데 100억짜리 땅값이 1000억짜리 다리를 놓음으로써 우리 단순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100억이 돼요. 여기는 이 섬의 가치는. 그죠? 세금을 1000억을 들였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2000억, 3000억이 돼버리죠. 땅값이. 그러면 100억짜리 땅을 100명의 주민이 상속을 시킬 때는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앉아서 땅값이 30배가 뛰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팔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되고 상속을 시켰더니 뭐 최대 50%까지 심지어는 정부에서 가져가. 그죠? 내가 내 땅이 1억이었다가 30배가 뛰었어. 30억이 됐어. 그래서 내 자녀한테 상속을 시켰더니 29억이잖아요. 그죠? 차액이. 그럼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30% 이상 뭐 이것저것 공제를 빼도 그럼 한 6, 7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3세대를 돌려봐요. 3세대. 그러면 정부에서 투자한 1000억이라는 이상의 돈을 인플레이션 빼고도 정부는 회수할 수 있어요. 마치 휴대폰을 그냥 주는 것처럼. 휴대폰 주고 통신요금으로. 그리고 얘가 통신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화만. 휴대폰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되지. 이제 여러 가지 앱도 쓰게 되고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보면 뭐 케이스도 사야 되고 휴대폰 쓰다가 또 안 쓸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안 되잖아. 아예 안 썼으면 몰라도. 예?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는 휴대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땅값을 올리는 게 나쁜 짓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는 국가는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침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활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면서 내가 땅값이 올라서 못 샀다. 억울하다. 저 투기꾼들, 나쁜 새끼들. 물론 그런 인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런 거잖아요. 남녀 간의 만남을 성폭력, 강간, 뭐 아니면 매춘 이런 것만 보는 시각이라면 남녀 간의 만남을 7세 부동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못 만나게 해야죠. 그런데 예? 남녀 간의 만남을 우린 뭐예요? 권하고 있고 하고 싶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잖아요. 그게 더 정상적인 거래가 더 많이 정상적인 거래 남녀 관계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정상적인 만남이 더 많은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폭락론 이야기하면서 무슨 자기가 애국인 거 마냥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자, 부동산을 우리가 장만할 때,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정하게 취득할 수 있느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느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단적인 예로
청약통장 같은 경우 소배 서울만 서울 사람들만 왜 지방은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사실상.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울이 밀리니까 서울 사람들만 집 사야지 왜 지방에서 올라오냐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니들만 서울만 맨날 해가지고 서울만 땅값 오르고 니들만 돈 벌고 지방은 맨날 땅값 떨어지고? 청약통장이 지방의 땅값을 올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서울만 금융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얘기 좀 했는데 이런 얘기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인간들도 없고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다른 수준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경매를 보면 그죠? 질문이 들어오면 좀 우리 김정민님 어떻게 제주도 한번 가요? 제주도 오늘 제주도 한번 갈까? 네. 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뭐야 이게 최고 매각가가 105%. 그죠? 서울 남부가 90.3, 서울 북부가 100.1, 124, 인천, 수원, 자, 춘천, 대전, 최고 매각가율에서 제일 높은 게 대구 하나 보이네, 대구. 850불 창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42만 원짜리를 357만 7,700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죠? 42만 원짜리를 지분이 0.09평입니다. 참 이렇게 경매 나오기도 어렵다. 이게 왜 0.09평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전을 했네요. 그죠? 뭐 하나만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됐는가 봐요. 지분을 다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며 지분 매각임.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요 지분을 갖다가 그죠? 들어와서 자기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사연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매수인이 이렇게 이거 치사한 짓이에요. 그죠? 아주 과감하게 질렀네요. 금액을 어차피 뭐 30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이렇게 넣고 자 42평 중에 0.09평 가지고 또 여기서는 요것도 0.09평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그죠?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분할 소송을 하려나요? 이게 경매 배우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게 좀 약간 의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재길의 3 매수인이 김재길의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혹시 우선 매수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유자가 하영의 적용조세 일부 이전 공유자 김광재, 이원영, 윤동수, 안병수, 이손희, 이탁재, 박용기, 최동석, 이건구. 아이고야. 있겠죠? 있겠죠? 이거 다 봐야 돼? 112개?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낙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공유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공유자가 들어올 게 뻔히 보여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유자가 포기 못할 가격을 쓰는 거예요. 참 화나지 공유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상처가 큽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돈을 버는 거는 변호사들과 각종 거강꾼들, 예, 이 돈을 버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제일은 솔직히 자꾸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랬지만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서 아직도 제가 그 젊은 혈기가 좀 남아서 그런지 분노가 있어서 제가 제 일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사람이 그 진짜 자기 머리 깎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매 관련해서 입찰을 하는 단계 아니면 그죠? 입찰하는 단계는 뭐 크게 뭐 컨설팅 할 게 있나? 예. 그냥 상담 정도? 그냥 가볍게. 예. 근데 이제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포기하고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내가 실리익을 어디까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경매를 당하시는 분들 상대로 삥을 뜯는다는 게 수익성이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 걸린 환자들한테 자기가 낫게 해줄 거 마냥 우리 그 저희 기도원 같은 데서 그 지랄 하죠. 병원에서 포기한 걸 갖다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확신을 줘.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 항의할 수가 없죠. AS를 못 해주니까. 예.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다급함과 공포감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기 싫었어요. 그건 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경매를 당하는 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워밍업 중이라 있어서 꺼야겠다. 그래서 그렇고 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보게 되고 우리 경쟁률이 높은 거 한번 볼까요? 최고 경쟁률 오늘 경매 중에서 대전지법이 47명 전국에서 이게 제일 많았네요. 나머지는 인천지법 21명 이런 거는 뭐 서민형 생계 LG 서민형 자동차였구나. 야 자동차 경매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입찰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과 그 중고차 거래하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보면은 2,300 감정가 그대로 낙찰이 됐어요. 쉽지 않은 가격인데 감정가대로 자동차가 낙찰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1,900, 3,100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은행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3,100만 원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한번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 다음에 차순위 2,100에 낙찰되면 내가 지금 이러나 저러나 저축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거거든. 다만 이제 우리가 2,300에 낙찰을 받거나 2,100에 낙찰을 받거나 뭐만 달라져요?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죠, 조금. 취득세가. 그건 어차피 이제 뭐 한 자리 숫자에다가 한 자리 프로테지에다가 다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차이는 뭐 얼마나 나겠어요? 한 10,000원 차이 나려나? 1, 2만 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내 채권하고 상계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쓰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더 밑으로 쓰면 어쩔 수 없이 내 빚으로 내 채권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낙찰되는 것 때문에 경매 통계가 가격이 왜곡이 돼요. 그죠? 순수하게 채권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매수를 하는 거와 채권자가 매수를 하는 것이 데이터상에서는 구분이 안 되죠. AI를 동원해서 구분을 하든 뭘 하든 지랄 떨어도 그것을 읽어내기는 어렵죠. 그죠? 어려낸다고 해도 뭐 옳은 게 아니고 제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이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언제부턴가
가짜 눈인가? 하여튼 삐그덕삐그덕거려 눈이. 눈은 뭐 그렇게 뭐 저간 건 없는데 제가 눈이 나쁜 거지 눈 건강이 나쁘진 않아요. 자, 천안가 한번 볼까요? 오늘 경매에서 참 999 999원. 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뒤에 999원 쓰지 마세요. 물론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 막 나의 어떤 그 간절함 구원받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인가요?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거 등기할 때 서류 만들 때 동계산할 때 맨날 소수점 가지고 고민해야 돼. 과감하게. 좀 서운하면 9만 원까진 가세요. 그래야지 우리 세금 계산이나 뭐나 이렇게 아주 잔돈 입금하고 할 때 세 자리 9만 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만 원이면 뭐 5%를 낸다. 그러면 얼마예요? 450원이잖아. 그죠? 10%가 4,500원이니까. 아니. 10%가 900원이니까. 아니다. 아이고, 이런 계산이 안 되는구나. 10%가 9,000원이지. 그러니까 5%면 4,500원이죠. 4,500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9만 원인데 9,000원까지 썼다. 그러면 4,500원이 아니라 450원 계산을 해야 돼요. 450원. 50원짜리 동전 받아야 돼. 이렇게 999 들어가면 이제 4452파고 뭐하고 털어내고 또 뭐 채권 계산할 때도 또 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하면 9만 원대까지만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밑에서 뭐 1,000원 차이로 2,000원 차이로 입찰자가 바뀌었다. 제가 그 1,000원 차이 그날 경매를 했는데 두 건을 했는데 한 건은 1,000원 차이로 떨어지고 한 건은 1,000원 차이로 낙찰이 됐어요. 야씨, 진짜 막 하는. 근데 그건 이제 원래 싸구려 물건이라 그런 거고. 우리가 앞자리 결정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앞에서 두 자리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9,800이면은 처음에 나왔던 가격보다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광고 효과입니다. 우리 감정가하고 물건이 나왔을 때 처음에 입찰이 경매에 나오면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못 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뭐 투기꾼들이 하는 물건들은 뭐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수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 물건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물건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물건이 나왔을 때 특히 우리 엔겔 지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바쁜 우리 민생들, 민초들이 입찰하는 경매 물건들은 마음의 결정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몰라요, 처음에. 또 하나 뭐가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9천만 원짜리 하더라도 내가 입찰 보증금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요? 내 와이프하고 상의해야 되죠. 돈 마련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경매꾼들이 항상 뭐 준비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 이 경매에 나왔을 때 그냥 사람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일단 가격이 확 보이죠. 30%나 떨어지면 6,700, 야, 천안에서 6,700짜리 아파트를 집을 살 수 있어? 이런 대박! 이러면서 이제 막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또 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을 잘 받는 방법은 이 물건이 좋습니다, 어쩌습니다라고 해서 구라 떨어가지고 파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진짜 그 물건을 찾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대량 생산품이면 아니 왜 시세보다 비싸게 사 저 사람들? 경매장 가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낙찰이 됐잖아요. 오늘 요 얘기로 끝낼게요. 지금 시간이 아이고 벌써 2시다. 다른 얘기 더 하시지만 어차피 뭐 또 맨날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김대리님 맨날 하는 거니까. 9,800만 원짜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낙찰이 되면 여기 모여 있는 46명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다 이 사람 욕해요. 비웃어. 심지어 9,200 쓴 사람도. 뭐냐? 아니 등신 아니야?
9,600이 나온 걸 왜 9,800에 써? 그 밑으로 써야지. 이전 가격보다 왜 더 써? 모든 사람들이 안 썼는데. 그죠? 예? 다 우리 서로 단합해서 싸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47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47명이 모여서 오늘 이거 경매할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그죠?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면 서로 돈만 더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담합하는 거야. 자, 47명이 모여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합시다. 그리고서 이긴 사람이 47명 중에 이긴 사람이 6,700을 씁시다. 6,720 최저가를. 나머지 46명은 가위바위보도 운명이니까 6,700을 쓴 사람이 10만 원씩 줍시다. 우리 여비로.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나 혼자만 입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 6,700이 싸게 먹는 거고 나머지 46명은 요번은 꽝 10만 원씩 다 가져가. 그래도 뭐 하루 일당은 했네. 자, 요걸 온라인으로 한다. 얘기 들어보세요. 온라인으로 한다. 그럼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냥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우리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경매할 사람들 누가 할까요? 오늘 우리가 다 붙으면 어차피 가격은 올라간다. 그럴 필요 있냐? 자, 낮춰. 그 대신에 한 사람한테 밀어주기. 예. 이거를 아주 멋지게 그리고 설득력 있고 재밌게 제가 한 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 특허죠. 되게 받기 어려운 제가 그걸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거랑 똑같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진짜 합리적으로 멋있는 시스템을 제가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에 1,000원밖에 못 버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기 회원님이 월 회원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한 달에 한 500원 더 들어와요. 예.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떼어요. 근데 유튜브만 떼는 게 아니라 세금도 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비에 50%밖에 지불이 안 돼요. 그것도 또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또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 참네 씨. 그런데 유튜브 시스템을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자체 구축하려면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유지비도 그렇고 감가상각도 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가 흑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자꾸 유료화하려고 지랄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업체들이 이런 영상 서비스나 유튜브처럼 이 채널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 데이터량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네들이 하여튼 저걸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자, 요 집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좋으니까 몰렸겠죠? 필요하니까. 근데 가장 큰 거는 싸요. 그죠? 1억 이하짜리 집이 지금 어디에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면적이 59m 제곱이에요. 다소 작지만 또 그렇게 싼 집 치고 작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보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등기도 2000년도니까 IMF 이후에 이제 지어진 건데 다만 이제 복도형으로 보이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은데 뭐 면적을 봤을 때는 또 이런 면적의 복도형이 또 당연한 거고. 그리고 2005년 당시에 2,600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거 보니까 뭐 이 당시에 20년 전에 한 거래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지금 15년 동안 2배로 뛰었네. 그죠? 근데 이제 물가 지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뛰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으로서 이제 IMF 이후로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지 법령이 많이 바뀌면서 집들이 관리가 좀 잘 됩니다. 생각보다 잘 되고 다만 이죠.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 헉. 네, 그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아니다.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인가요? 있네. 그죠? 요 뒷부분이 여기 엘리베이터요겠죠? 아니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뭐 추후에도 만들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가 아마 여기일 거예요. 더 크게 못 올린 이유가 어, 지역적인 허가사항의 제한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20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만 원씩 걷어도 300만 원이죠. 관리비에서. 그러기 때문에 왜 죄송해요? 네. 어, 관리가 좀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즘 뭐 교통 좋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여기다 집 하나 두고 내 짐 갖다 놓고 살면서 뭐 서울의 고시원에 얻어 놓고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반찬이나 좀 갖다 먹고 주말 되면 여기 가서 살고 고시원 가서 내가 그 형편은 어렵더라도 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저렴한 일자리든 뭐든 그래도 내가 일하려고 하면 저기는 서울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에 고시원 생활하면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월, 화, 수, 목 4일을 서울에서 자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때 기쁜 마음으로 예, 여기 와서 내가 또 예, 내 개인적인 생활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산다라고 하면 요즘 뭐 자동차 때문에 뭐 교통 다 좋은데 뭐 나쁠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분수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산다라고 하면 자 서울에 우리가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비싸니까 평당 가격이. 그러면 서울에 뭐 생수굴 생활형 숙박시설인 생수굴 사던 뭐 저렴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던 아니면은 그냥 뭐 월세 쪽방 같은 월세 이거 월세도 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 만약에 저렴한 오피스텔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출퇴근하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삶의 질이 좀 떨어지죠. 오피스텔 생활 자체가. 하지만 뭐 출퇴근하는 데서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해. 그렇지만 내가 시골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뭐 금요일 날 끝나고 집에 와서 예? 부모님이 뭐 장모님이나 어머님이 와서 주말 평일에 좀 아이들 봐주고 주말에 또 부부가 가서 지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30평의 집을 갖는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삶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럼 지방에 예를 들어서 20평이 있고 서울에 내가 10평이 있어. 그러면 내 출퇴근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다니려면 서울에 오피스텔이 있는 게 좋죠.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생활, 내 가족을 위한 생활은 뭐 어차피 뭐 모닝 타고서 서울에서 천안 오는데 제가 해보니까 15,000원 들던데. 예, 15,000원이면 뭐 오고 가고 왕복 3만 원이면 되는데. 예. 내가 차가 2대야. 그러면은 뭐 모닝으로 출퇴근하고 뭐 SUV는 여기 아산에 세워놓으면 되죠.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보처럼 서울이 강남이 좋으니까 강남에서 평수 늘리려고 해봐요. 인생 골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세대수가 너무 적으면 유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재개발 보고 나중에 집값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성비를 좋게 만드는 거죠. 내 라이프의 생활의 가성비를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희는 이제 시골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골에 이제 창고가 큰 게 있어서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압박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니네는 그냥 서울에 뭐 만약에 취업하게 되면 오피스텔 살아 싸고 저렴하고 교통 좋은데 그리고 생활의 대부분은 또 지방에 와서 보내면 되니까 요즘 뭐 이제 점점 근무 시간도 줄어드는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값 폭락 뭐 이런 것만 외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유튜브에서 이 방송 들을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뭐 30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씨. 예? 아니 30억짜리나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그죠? 대부분의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은 30억짜리 아파트가 왜 30억이 된 거예요? 그 옛날에 3억 주고 산 게, 5천만 주고 산 게, 세월 지나면서 내가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발전과 맞물려서 그냥 30억이 된 거죠. 네. 우리 건물을 보면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자식한테 주는 거와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100억짜리를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왜? 이 노인네가 100억짜리 건물을 줘서 자식한테 줄 때는 이 노인네가 100억을 모아서 이 건물을 진 게 아니에요. 10억짜리 땅을 샀는데 이게 오르고 뭐하고 땅 보상받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졌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100억이 된 거야. 그럼 실질적인 밥그릇은 이 사람의 능력은 그 재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의 능력은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짜리 건물이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세를 받던 자식이 이걸 물려받을 땐 얘는 그죠? 실질적인 얘의 관리 능력이나 순수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100억짜리 건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눈 뜨니까 지 아버지가 건물주라서 그냥 빌딩 하나 상속받게 된 거야. 그런데 100억짜리 받으니까 세금을 40억 내래. 이거 진짜예요. 세금 40억 내래. 아, 씨발 더럽다. 그랬더니 또 동생이 나눠 갔지. 이런 개 같은. 그랬더니 옆에 마누라가 응? 꼴랑 꼴랑 10억 받으려고 꼴랑 20억 꼴랑 시댁에 20억밖에 없다고. 아니 제가 들은 얘기예요. 꼴랑 시부모 재산 20억밖에 없다고. 자기 100억 있는 줄 알고 시집 왔는데 꼴랑. 그러기 때문에 그죠? 기대치는 100억 갖고 있다가 소비 수준이나 자기 마인드, 그러니까 소비 수준은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주 아들들의 대부분들이 그대에서 사실은 다 뭉개져요, 망해. 이유가 뭐냐면 관리 능력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더 내가 업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얘네들은. 월세만 받을 욕심만 있는 거야, 맨날. 앉아서 집 받아 처먹는. 생존력이 없는 거예요. 정한영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래요. 물속에 은어가 되지 마라. 은어는 일급수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개천에, 옥천 읍내 시내 한복판에 은어가 올라와요. 예. 옛날에는 진짜 똥물이었는데, 요즘 하도 이제, 저희가 그 상수원 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정화를 잘해서. 그런데, 붕어는 우리가 2급수, 3급수에 살죠. 은어는 1급수에 살아요. 은어로 살지 말고, 붕어로 살아라. 좋고 편하고 이러한 삶이 재밌어요. 편하면 좋지. 저도 편하고 싶고 요즘같이 힘들 때는 진짜. 그런데 계속 항상 긴장감이 있잖아. 재밌잖아. 예. 그죠? 씨. 솔직히 하기 싫어. 아니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가 힘들다 보니까 한 가지 얻은 건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생존력이 강해져 가지고 두 놈 다 각자 밥 해 먹고 살아요. 네, 각자 예. 딸내미 스타일대로 아들 녀석 아들 녀석 스타일대로 예, 이제 대학생인데 다 밥 해 먹고 예, 다 각자 생존하기 위해서 예, 예, 각자 이건 아빠한테 용돈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모씨 아빠 통장 압류돼 있는데 무슨 용돈 얘기를 해 그러는 거죠. 자, 경매를 당하거나 경매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예,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됩니다. 뭐 990원이 아까워서 못 하겠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 씨. 어려울 때만 와서 뭐 마치 뭐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잘 되면 뭐 아니에요. 잘 되면 줄로 뭐 하나도 없어. 야, 어디 신문이에요? 머니투데이? 아이씨.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음을 38분 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오늘은 2시 좀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